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일 오후 12시 속보가 나왔습니다. 예상을 깬 경제지표와 그리고 정부의 대응이 포함됐는데요. 여기서 특단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금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은행권 가계부채 현황, 얘가 부동산 시장에서 물가 다음으로 중요한 경제지표예요. 자, 근데 은행권 가계대출 얼마나 증가됐다 봤더니 6.9조 원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요. 6월, 7월 증가 규모는 5.8에서 5.9조 원인데 무려 한 달 만에 1조 원 더 증가한 겁니다. 자, 6월달, 7월달 가계부채 증가세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속도로 늘면 문제, 여기서 더 늘어나면 강력 조치할 거라고 했는데 그 문제라고 했던 가계부채보다 무려 1조 원이나 더 증가했다는 거죠. 자, 가계부채 증가세의 주 원인은 바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였습니다. 무려 7조 원 증가했어요. 자, 보면은 올해 3월 달에 2.3조 원, 4월에 2.8조 원인데 벌써 2배로 훌쩍 넘었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전체 가계부채 총액을 봤을 때는 6월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6월달과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왜 6월달은 6.9조 원, 이번 달은 7조 원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났지? 기타 대출의 감소폭이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기타 대출이란 무엇이냐면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사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축 과정에서 기타 대출은 계속 감소 추세였어요. 근데 이제 사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3개월 전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담보대출도 늘어나고 있죠. 또 하나, 그동안에 신용대출 금리가 정말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 신용대출 금리가 좀 낮아진 것의 영향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특히 신용대출 상환 감소가 의미하는 것은 감당할 수준의 금리가 됐네? 그러면은 이 신용대출을 언제 제일 많이 활용한다? 투자할 때 많이 활용하거든요. 투자 대기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신용대출은 갭 투자와 주식 투자 증가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가계부채가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택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갑자기 주택시장으로 부채가 늘어났을까? 특례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금융이 영향을 준 것 같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어제 발표된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에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책 모기지의 영향 얼마나 있나 볼게요. 자,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의 신규 주택 신청 건수는 9만 3천 건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그리고 신규 주택 구입 대출 잔액은 23.6조 원이었습니다. 자, 보통 수도권의 한 달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한 1만 2천 건 내외가 되거든요. 근데 올 들어서 신규 주택 신청 건수가 무려 9만 3천 건이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주택 수요를 감안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수치를 해당되거든요. 그럼 주택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를 활용했구나 예상이 된다는 거죠. 오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요,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이번 달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공급을 한다고 하네요. 자,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은요, 주택가액 기준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에 해당되고요, 소득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 모기치고 굉장히 의외였어요. 자, 이 일반형으로 대출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잔액의 39%를 차지합니다. 자, 우대형 같은 경우는 6억 이하 그리고 연소득 1억 이하에 적용되는 사람인데 대출 잔액이 61%였어요. 자, 이 중에서 일반형이 9월부터 중단된다는 거, 그리고 우대형은 내년 1월부터 중단이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중저가 주택 시장 자금줄 역할을 했던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 아시다시피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도입되고 나서 6억에서 9억 아파트 거래 비중이 껑충 뛰어 올랐죠. 1월부터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분석 결과 6억에서 9억까지 비중이 27.8%로 그전에 비해서 7.6%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영향이라고 사람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중저가 주택을 처분해서 이것 덕분에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도 늘어나다 보니까 고가 아파트 상승세 확대까지 연결이 됐었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낮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4% 초중반이 나왔으니까, 특히 인터넷 은행에서 워낙 저금리를 빠르게 치고 오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역전되는 상황까지 펼쳐졌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면 지금은 자본금이 적은 30대 내 집 마련 수요자가 주택시장을 이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대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을 때 걸림돌 되는 게 바로 DSR인데, 이 정책 모기지는 DSR 한도가 미적용됐고요. 체증식을 상환하다 보니까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때 많이 갚을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돼서 향후 금리가 낮아졌을 때 저금리로 저렴하게 갈아탈 수 있는 길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낮지 않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자,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과정을 보면요, 한국은행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정부가 바로 대책을 발표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이랬죠. 가계부채 증가세 통화정책을 건들 때는 아니다. 미시적 정책이 우선이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거의 한 팀처럼 움직이고 있고, 이번에도 그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콕 집었던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에 이제 규제가 들어간 거죠.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먼저 추가 금리 인상을 막으려는 기재부의 빠른 대응. 왜냐면은 이창환 총재가 거의 이제 미시적인 정책 써놓고 안 되면 거시적인 정책 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 시장이 회복이 안 되고 내수 침체까지 동반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다시 경제 위축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기재부 입장에선 그것을 막으려고 했더라.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도 줄이고 그리고 통화정책 금리 인상도 막으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이유는 자, 총선 이전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집값이 급등한 상태에서는 선거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막으려고 좀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년에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자, 이거 엄청 파격적이죠? 특례 보금자리론과 똑같이 주택가격 9억 이하도 적용이 됩니다. 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지만 대신 금리가 정말로 낮아요. 2%대 금리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그대로 시행될까요? 일단은 내년에 출시를 해보고 아마 대출 증가세를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제도도 있고 이런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요, 30대, 40대의 과도한 대출이에요. 이번 하락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공포감, 게다가 공급 부족 이슈에 전세값마저 상승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려면 뚜렷한 공급 신호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언론보도 관련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경제, 서울경제, 조선일보에서 모든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1년에서 2년 늦춰졌다는 내용이었는데, 자, 3기 신도시 전체 입주 시기 지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왕숙 1, 2,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지구는 보상이 대부분 완료되어 순차적으로 착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을 테니까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 착공 시기를 당길 수 없다면은 공급 계획이라도 빨리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앞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어느 정도 분양가에 쏟아 부을 테니까 패닉에 빠지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런 신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실어할 소식이 또 발표됐어요. 바로 석 달 새 30% 치솟은 국제유가 지금 WTI 기준으로 89.15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90불 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가 국제유가가 90불 수준이 되면 물가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그 근접치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국제유가 급등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바로 수입물가지수죠.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무려 4.4% 상승을 했습니다.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이렇게 치솟은 게 이게 얼마만이다? 2021년 초 1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도 두 자릿수 마이너스에서 한 자릿수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어떤 품목이 영향을 줬나 봤더니 두 가지예요. 농립순산품이 2.8% 전월 대비 상승을 했고요. 석탄 및 석유류 제품이 13.7%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그리고 에너지 관련 요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국은행도 경계를 할 겁니다. 왜냐면 한국은행에서는 물가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말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물가는 3.0%가 될 것으로 봤고, 내년에는 연간으로 2.4%, 근원 물가는 2.1%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 전제가 있어요. 국제유가가 70에서 80불 수준을 가정하고 만든 겁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물가 전망 경로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유가가 100불 이상이 장기간 유지되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시적인 상승은 의미가 없고, 자, 이것을 꼭 포커스를 맞추고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저도 자주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 말씀드리면 이제 사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태세전환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 흐름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훨씬 큰 쇼크가 와야 된다. 왜냐면 집값은요, 상승 흐름보다 하락으로 가는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 가능성만 일부 나왔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주택시장 구입 결정에 이제 바로 적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단지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금리 고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담아두었습니다. 예스입사, 교보문고, 알라딘, 영품문고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